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의 상징. 악질 기업 삼성은 당장 인도를 떠나라. 노동자를 짓밟는 탐욕의 화신, 삼성은 인도에서 사라져라. 오랫동안 기회의 땅으로 불려온 인도.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과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며 진출했죠. 특히 한국과 미국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인도의 이러한 이점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노동력 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반복되는 노사 갈등이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을 주면서 과거의 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의 경우는 큰 타격을 입은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파업과 갈등으로 인해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생산 손실과 비용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현장에서 보내온 안타까운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살고 있는 28살 아디티라고 해요. 저는 감사하게도 인도 첸나이의 삼성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 가장으로서 어린 여동생을 돌보고 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장에 출근한 날이었어요. 공장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기계의 끊임없는 소음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파업이 시작된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공장 안은 불편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소음쯤은 무시하고 일에 집중했을 텐데 오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조립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늘 하던 대로 부품을 점검하고 맞춰서 조립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었어요. 저의 동료이자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비샬의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린 함께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흑백 논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갈라지게 되는 걸까?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에 활발한 대화 없이 분위기는 잠잠했고 웃음기 있는 얼굴들은 사라졌어요. 모두가 긴장한 채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더라고요. 파업에 동참해야 할지 아니면 남아있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이요. 그들은 모두 저처럼 가족이 있을 테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손에 들린 작은 금속 부품에 집중하려 했어요. 밝게 빛나는 공장 조명이 도구와 금속에 반사되는데 제 머릿속은 어두웠어요. 어젯밤 리아를 재우면서 본 그 예쁜 미소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리아는 또 기침을 했고 저는 잠을 설쳤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렇게 일집, 병원 방문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가 다 잘하고 있는 척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옆에 있는 기계에서 갑자기 쉭 소리가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얼른 정렬을 맞추고 손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걱정을 잊으려고 더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걱정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몸은 일이 아니라 생각 때문에 더 지친 기분이었어요. 늘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과 식당에 앉았지만 대화도 웃음도 줄어들었죠. 몇몇 사람들은 파업에 대해 속삭였고 비샬이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식판만 바라보면서 걱정에 잠겨 있었죠. 그때 또 다른 동료 미라가 제 옆에 와서 팔을 툭 치며 말했어요. 아디티, 괜찮아.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미라는 항상 눈치가 빨랐거든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더니 파업 얘기 들었지? 라고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응, 비샬이 이끄는 거잖아. 미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거 더 심각해질까? 물론 지금도 힘든데. 공장이 멈추거나 경영진이 강하게 대응하면 우리 다 큰일 나는 거잖아. 그녀에게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마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비샬과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나은 임금과 조건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쩌죠? 공장이 문을 닫거나 우리가 모두 해고당하면 리아는 오직 저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그럴 위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왜 모든 게 이렇게 제 어깨 위에만 얹혀 있는 것 같을까요? 왜 한 번쯤은 쉽게 흘러가는 일이 없을까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저는 비샤를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그와 마주칠 때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의 판단이 제게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비샬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존경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저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싫었지만 가족에게 실망을 줄 생각은 더 끔찍했어요. 해가 질 무렵 일이 끝났어요. 공장 문이 두세 개 사이의 경계처럼 보였어요. 안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밖은 혼란스러웠고 불확실성만 가득했죠. 밖으로 나가자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많아져 있었고 그들의 외침은 더 커졌어요. 공기 속 긴장감이 한층 더 두꺼워졌고 우리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내일이 어떻게 될지 고민했죠. 뭔가가 곧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좋은 것일지 나쁜 것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어딘가 으스스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시간 같았죠. 거리의 건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이 어느새 제가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루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면서 계단을 올랐죠. 문을 열었을 때 리아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리아를 위해 강해지고 싶었지만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매일 저를 잠식해갔죠. 리아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거기서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어요. 창백하고 힘없지만 제가 들어가자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니, 뭐 사왔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산 작은 비스킷 봉지를 꺼내며 미소 지었어요. 저의 걱정이 동생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잠깐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얘기, 이웃들 얘기, 별거 아닌 소소한 것들이요. 하지만 대화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리아 병원비와 약값을 어떻게 마련하지?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어쩌지? 리아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시간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파업, 공장, 리아의 병. 모든 게 저를 더욱 조여오는 것 같았고 이 모든 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경찰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주동자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격한 몸싸움으로 머리를 다친 비샬 옆에 앉아 공장 계단에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폭풍은 지나간 것 같지만 그 여파는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죠.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주황빛의 노을이 풍경을 물들였지만 그 안엔 지금까지의 따뜻함이나 희망, 위안, 위로 따윈 없었어요. 모든 게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비샬은 머리를 감싸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얼굴 한쪽에 마르지 않은 피가 흐르고 먼지로 더럽혀진 옷은 그가 땅에 쓰러졌던 흔적을 남기고 있었죠. 어깨는 축 처져 마치 세상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어요. 무언가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뒤쪽에 있는 공장 문이 침묵 속에서 우뚝 서 있었어요. 지금은 조용했지만 그 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문 안쪽에는 제가 그동안 지켜온 안정과 직장이 있었고, 문 밖에서는 혼란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미래는 오늘따라 더욱 어두워 보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비샬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처음에 이 시위를 시작했을 때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지. 임금도 더 받고 근무 환경도 다른 한국 노동자들과 같이 개선될 거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까진 상상도 못했어. 그는 고개를 흔들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왔어요. 당연해. 너도 알 수 없었을 거야.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자신조차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좌절감이 오늘 터져버린 거였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단지 낮은 임금 문제 이상으로 더 큰 문제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비샬은 눈물을 머금은 채 저를 바라봤어요. 너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 아디티, 너는 안에 남아 있었잖아. 넌 똑똑해. 난 너무 고집스럽고 눈이 멀어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보지 못했어. 저는 크게 삼키며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린 선택 중에 옳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제 시선은 길거리로 향했어요. 경찰들이 마지막 몇몇 시위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희망찬 외침은 이제 절박한 속삭임으로 바뀌었어요. 난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리아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비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내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거였거든.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내 동생이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말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나은 삶에 대한 꿈, 그 꿈이 비샬을 시위의 최전선에 서게 했지만 이제는 그 꿈이 너무 멀어 보였죠. 그 감정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이 상황에 쉬운 답은 없다는 거였어요. 공장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을 주었지만 항상 모든 것을 잃을 위험 속에 있었죠. 우리는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따랐어요. 오늘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직접 목격했죠. 조금 뒤 저희 팀의 팀장이자 한국에서 파견 온 지원이 공장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비샬이 의식을 되찾은 걸 보고 안도한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비샬, 지원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해. 내가 차를 마련할게. 그는 텅 빈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건 잊혀지지 않을 사건이 될 거야. 회사도, 당국도 잊지 않을 거야. 비샬은 한숨을 쉬며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디티, 집에 가서 쉬어. 오늘 더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계단에 오래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가 뻣뻣했죠. 몸은 지쳤지만 머릿속은 오늘 벌어진 일들과 내일 무엇이 기다릴지에 대한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제가 비샬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자 그는 옆구리를 움켜잡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제가 확인하려 하자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계단을 내려왔어요. 저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높은 금속 울타리 뒤로 보이는 공장의 모습이 두려움을 자아냈어요. 내일이면 기계는 다시 돌아가고 일꾼들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우리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변해버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마치 도시 자체가 하루의 혼란을 뒤로하고 깊은 숨을 내쉰 것 같았어요. 머리는 무겁고 발걸음은 느렸어요. 해는 이미 저물었고 긴 그림자가 도로를 길게 들이운 모습이 마치 불확실한 미래를 닮아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하루의 무게가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었어요. 안에서는 오늘도 리아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익숙한 그 소리에 마음이 아려왔고 제가 희망을 잃을 수 없는 이유가 떠올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하는 이유 말이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저 제 삶의 작은 조각들을 붙잡고 그것들이 부서지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전날의 폭력이 동반된 제압으로 모든 시위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불길한 것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가 한때 나란히 일했던 공장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어요. 몇 달 동안 서서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폭발해 이제는 챗나이의 거리로 퍼져나갔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이 시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 공장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겐 영웅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로 불리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뉴스에서 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내용들이었죠. 처음엔 그저 금방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기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TV 화면에서 비샬의 얼굴이 보이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는 시위대의 가장 앞에 서 있었고 어제 다친 이마에 자리 잡은 붕대까지 시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목소리엔 열정이 가득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공장 안의 상황은 끔찍하고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요. 이제 변화를 이룰 때입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공장의 상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도 비록 적긴 하지만 제 가족을 부양하기엔 충분했어요. 리아의 약값도 식탁에 오를 음식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비샬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며 뉴스가 계속 나오는 동안 그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점점 커졌어요. 내 친구,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사람들을 혼동시킬 수 있지? 저는 그와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야만 했어요. 다음 날 근무가 끝난 후 저는 비샬을 찾아 나섰어요. 그를 찾은 곳은 우리가 가끔 퇴근 후에 만나던 오래된 찻집 근처였어요. 그는 밖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본 적 없는 감정인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비샬,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뉴스에서 봤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공장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제 시선을 피했어요. 대신 땅을 바라보며 발로 흙을 툭툭 차고 있었죠. 아디티, 넌 이해 못해. 그가 중얼거렸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이제야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우리 얘기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지만 넌 거짓말하고 있잖아. 저는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공장의 상황은 내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아. 마치 우리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그의 모습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아디티, 거의 변명처럼 말했어요. 언론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이야기를 원했으니 내가 만들어준 거야. 그게 큰 문제라도 돼. 인터뷰로 돈도 좀 벌고 우리 모두 그 돈이 필요하잖아.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잖아. 회사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어. 그 일자리 덕분에 리아 약값도 내고 우리 모두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가 제 말을 듣고 잠시 움찔했지만 여전히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시위도, 인터뷰로 받는 돈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안 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기회 문제가 아니야, 비샬. 이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문제야. 내가 언론이 이 상황을 엉뚱하게 만드는 걸 두고 보고 있어. 그리고 그 대가가 조금의 돈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쩔 건데? 이 일자리에 의존하는 가족들, 그 일자리를 잃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마침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그가 작게 말했어요. 처음엔 단지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더 진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은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어. 저는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태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뉴스는 이미 방송되었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은 이제 탐욕스러운 한국 기업의 상징이 되었고 우리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는 희생자처럼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지만 세상은 그런 진실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직 바로잡을 수 있어.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돼. 이 거짓말을 계속 따라가지 않아도 돼. 그는 고개를 다시 돌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내가 지금 물러서면 사람들이 날 공격할 거야. 언론도, 다른 노동자들도 이제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알던 비샬은 이제 없었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물어가는 햇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지치고 초췌해 보였어요. 걸어가면서 가슴 한켠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 우리의 우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안정감 모두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더 어둡고 더 위험한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리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얇은 담요 아래에서 작은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곁에 오랫동안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폭풍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비샬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지원, 비샬, 공장, 그리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파업 시위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바깥 세상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 리아의 조용한 숨소리가 공기를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건 역시 가족이었어요. 몇 주가 흐르며 공장 밖의 시위는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파업에 참여하는 인파는 줄어들었고 그들의 외침도 점점 조용해지더니 어느 날 모든 게 멈춘 듯 보였죠. 하지만 그 긴장은 여전히 우리 위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폭풍이 터지기 직전의 하늘처럼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노동자들 사이의 속삭임, 뉴스 보도,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들. 사람들은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고,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졌어요. 온종일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소중한 일자리, 그로 인해 얻었던 안정, 아픈 리아의 미래를 위해 붙잡고 있던 희망까지. 그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괴롭혔죠.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만약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픈 리아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원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을 읽기 어려웠지만 그가 전하려는 소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표정에서 느껴졌어요. 아디티, 그는 차분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본사와 논의 중이야. 여기 상황이 너무 주목을 받아서 공장이 문을 닫고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의 말은 저를 깊숙이 찔렀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서서히 와닿았을 때 그 무게가 너무나도 컸어요. 공장이 닫힌다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백 명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될 거였죠. 그리고 리아의 건강이 위태로운 이 상황에서 저는 이 일을 잃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원이 이어서 말하며 눈에 희미한 희망의 기운이 보였어요. 아직 포기하진 않았어. 더 많은 논의를 해볼 거야.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싹텄지만 이미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넌 정말 충실하게 일해줬어, 아디티. 상황이 어려울 때도 회사를 떠나지 않았잖아. 내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내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봐왔어. 특히 리아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저는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어요. 저를 위해 준비했다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장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해.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는 상관없이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어. 그들이 리아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로 데려가 줄 거야. 이게 우리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야.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될 수 있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한국.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리아의 건강을 걱정했는데 병원 방문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이제 정말로 그녀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 앞에서 울지 않으려 재빨리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지원은 그제서야 미소를 지었어요. 드물게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아디티.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서며 감정이 뒤엉킨 채로 걸어 나왔어요. 안도감, 감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인도를 떠난다는 것, 리아와 함께 반대편 세계로 간다는 생각은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저는 태어나 챗나이조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 완전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어요. 리아의 병이 나아질 수 있는 진짜 기회였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준비하느라 흘러갔어요. 동료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들 모두 가족이 있었고 저처럼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리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고 오랜만에 안정된 상태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오랜만에 평온해 보였어요. 늘 병으로 힘들어하던 그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요.
저는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저와 리아는 간신히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희망이 있었어요.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조금은 더 밝게 느껴졌죠. 아침은 빠르게 찾아왔고 어느새 우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리아는 터미널을 걸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와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것이었고 리아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험을 기대하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문을 통해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제가 일하고 힘겹게 버텨왔던 고향이었죠. 그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무엇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공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리아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든 채로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모든 것이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리아가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요. 그래서 저는 리아와 저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씩 다시 세워나갈 거야. 리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저는 이런 소중한 기회와 행운을 준 지원팀장님과 한국 관계자들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거예요. 그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강인하게 살아가면서요. 저와 제 동생 리아에게 희망을 준 한국에 감사함을 전하며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의 불법 파업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모두에게 일자리와 안정을 준 감사한 기업에게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일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저 또한 모두를 노력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